알아둬야 될 내용들 저희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 3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문을 엽니다. 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645분 유튜브로 들어와 주셨고요. 콩으로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하죠.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전화로 두 분이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통계청 발표 내용을 앞서 잠시 요약해드렸어요. 2020년 육아휴직 통계. 남성 육아휴직이 10년 전에 비해서 20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아무리 늘어도 아직까지는 여성 육아휴직 비중이 뭐 훨씬 높은 건 당연하고요. 네. 이번 통계에서 그래도 좀 변화된 내용들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정리 좀 해주시고 저희 들어보죠. 네,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한 그 데이터는 2020년 기준 육아휴직 통계인데요. 네. 우선 육아휴직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휴직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자는 10년 전인 2010년에 비해서 2.3배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네. 남성 육아휴직자는 22.7%, 38,511명이고요. 네. 여성 육아휴직자는 77.3%, 13만 83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여성이 남성의 약 3배 수준으로 그렇죠. 압도적으로 높지요. 그런데 남성 휴직자가 정말 빠르게 늘었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19.6배 증가했고요. 예.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는 1.8배 늘었습니다. 네. 육아휴직자의 63.5%는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속해 있었고요. 산업별로는 어머니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 종사자가, 예. 아버지는 제조업과 공공행정 종사자가 많았습니다. 2011년에 태어난 자녀 1명만 있는 부모들의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한 결과로는요. 네. 여성은 자녀를 낳은 직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고요. 네. 남성은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휴직을 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가 좀 다르군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아까 육아휴직을 하는 대부분은 300명 이상의 조금 네. 큰 규모의 안정적인 공공행정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네. 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증가해 온 추세는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앞서 진행자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가 굉장히 급증한 것이 좀 주목받는 헤드라인인데 예. 이제 숫자로 보면은 38,511명이거든요. 예. 예, 그에 비해서 여성은 13만 834명으로 이제 전체적인 수치만 비교해 봤을 때 뭐 부모가 다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보자면 네. 4배 이상이 사실상 이제 엄마가 육아휴직을 주로 쓰고 그렇죠. 아빠는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울 때는 제1양육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제1양육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육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거, 시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매니지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한국 사회가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제1양육자가 설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좀 가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과 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좀 안정적이지 않은 직군에 계셔서 사실상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네. 이제 예전하고 이렇게 크게 변화를 보기 어렵다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다음 대선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제 뭐 저인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은 사실상 좀 전체 의제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네.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남은 기간 좀 집중적으로 캠프별 공약을 좀 비교해보고 네. 좀
요청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양육자라는 그 기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하다 이제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아니 정말 10년 만에 좀 갈목한 변화가 있긴 하다라는 네.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실제 주변에서도 이제 남성 육아휴직자분들이 종종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설레.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어떤 한 분의 남성이 정말 용기 있게 남성 육아휴직을 쓰고 나서야 네. 그 직장의 문화가 바뀌더라. 맞아요. 내가 그 설레가 됐다. 뭐 그런 그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 들었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근데 그만큼 10년 내에 한 20배 이상 증가한 건 좋은 변화지만 그게 또 유의미한 통계상에서 드러나지만 예. 일부에 국한된 혜택이라는 점, 그러니까 300인 이상 대기업에 속하는 근로자이거나 그렇죠. 공공행정이라고는 말하고 있는 소위 공무원 네. 신분일 경우에 이런 좋은 육아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실은 육아휴직은 복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법으로 규정된 권리거든요.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반드시 부과해야 되고 부과하지 않을 시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것만큼 당연히 누려야 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부에 속해야 있는 네. 그 현실은 좀 시급히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몇 가지 좀 현실적인 제약 요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네. 육아휴직에 따른 이제 소득을 이제 보전을 받게 되는데요. 예. 이제 그걸 육아휴직 급여라고 하죠. 예. 근데 그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너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이걸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급여 지금 대체율이 만약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600만 원, 그러니까 양쪽에 뭐 각각이 300만 원 정도를 벌었다가 동시에 뭐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면 그 소득 대체율이 지금 상한액은 150만 원이에요. 상한액이. 네, 그러니까 예. 이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라고 하고요. 네. 이것도 3개월까지는 상한액이 150만 원이고 예. 4개월부터는 50%만 받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더 내려가겠군요. 120만 원. 네. 그래서 올해 이게 좀 개정이 돼서 4개월 이상도 80%까지는 지급을 하도록 이제 개정이 되는데도 아무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그 1년을 버텨낼 수 있는 현금적 여유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부부가 거군요. 동시 육아휴직을 하는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예. 어렵고요. 그리고 그간 2020년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도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행법이 독박 육아를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그런 비판이 있어서 2020년 이후에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도 가능하게 됐군요.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많이 선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군요. 예, 그래서 네. 지금 두 대선 후보 그 민주당이나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이제 소득 대체율 인상이랄지 이런 네. 내용들의 공통적인 공약은 내놓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보완해야 될 제도들도 꽤 많이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사업주 처벌도 그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많이 있고 그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네. 사실상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예.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더라도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서 이것과 관련한 뭐 구제명령 제도를 변경한다던가 그런 보완적 제도들도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과몰입 대망님께서는 지금 육아휴직 이후 복직 못하는 문제 지금 예. 말씀해 주신 거랑 연결해서 그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득 보전의 문제. 지금 대선 후보들의 관련 공약도 좀 더 보완돼야 된다고 조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 기회에 좀 언급을 해 주시죠. 어떤 게 있으면 좋을지 어떤 부분이 지금 미약한지.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소득 대체율 문제가 좀 주안점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인데 네. 그에 비해서 중요도는 높은데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대체 인력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육아휴직을 가게 됐을 때 이제 대체 인력 그 민간 풀제를 정부에서 사실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좀 운영을 하고 네. 거기에 지원을 하는 기업에 비해서 기업의 뭐 예를 들면 신뢰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조금 지원금 금액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되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간 사람에 대한 대체 인력을 정말 그 기업이 적극적으로 쓰는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부분도 네. 이제 없지 않아 법적인 안정성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도 물론 있고요. 예. 덧붙여서 자신이 이제 공백이 생겼을 때 이제 기업 내에서 민폐 인력으로 전락하느냐도 굉장히 사실은 그렇죠. 이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데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대체 인력 풀제를 그러면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네.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대체 인력을 상시적으로 활용하고 뭐 준 의무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제라든지 네. 퇴저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각 캠프별로 이제 공약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이나 교육 시간을 늘리겠다는 부분을 공히 말씀하시는 캠프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느끼신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전에도 지금 이 육아휴직 그 사용한 특성을 보면은 네. 아이를 직접 낳아서 아이가 영아기였을 때 엄마가 주로 쓰고 이제 비율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아빠들이 쓰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 때 쓴다라는 그렇죠. 게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왔는데 네. 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즉시 그 전까지는 12시간 보육제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하는 경우에 7시 혹은 그 이후까지도 아이가 이제 보육기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예. 초등학교 8세 입학을 딱 하게 되면 12시, 2시 사이에 이제 아이가 하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교육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사실은 돌봄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서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까지 좀 만연하게 있어 왔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뭐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사실은 더 사회적인 의제로 좀 위로 올라온 상황이 그렇죠. 된 거예요. 네. 근데 각 캠프별로 지금 현장에서 있는 갈등의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학교 안에 돌봄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학교 내 안전의 문제나 이런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소득 보존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네. 어떻게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데 어떤 부분으로 마련을 하겠다라는 좀 더 촘촘하고 설득력 있는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네요. 네, 요약하면은 이게 권리라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아빠가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것도 일을 나누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내가 같이 향유할 수 있다라는 그럼요. 측면에서 굉장한 권리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구체성 나와 있는 공약들도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신보라 의원께서? 네, 지금 이제 공약들이 이제 영아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이 결국은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또 어디에 있느냐 보면 맞아요. 학교 시점이 돌봄, 정해져 있죠. 돌봄의 영역과 또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후보들에서 이제 급여의 어떤 대체율 인상이랄지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학교 돌봄이랄지 이제 아이 돌봄에 대한 어떤 촘촘한 연계망까지 함께 이제 구축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양당 후보들의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서 봐봤지만 이게 조금 촘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아이를 낳아서부터 키우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의 생애 주기와 부모들의 경력 단절 시기와의 어떤 코어트와 잘 연결을 한 그렇죠. 공약들이 좀 더 세세하게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한 만큼 또 더 섬세한 공약, 촘촘한 공약을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분 다 같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제 뭐 토론회도 나오고 공약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밝혀질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저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법망을 빠져나가는 성폭력 사례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유형의 성폭력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지 또 뭐 성적 인격권 이런 지금 개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대표님께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정액 테러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이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이제 직장 동료가 텀블러에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이제 정액을 넣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이제 모욕감을 주고 희롱을 했던 사건으로 이제 법정에 간 사건이 실질적으로 성희롱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 관련된 범주가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이분이 기소를 당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언어적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성희롱입니다라고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지만 직장 내 상사나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직장 내 성희롱 이외에는 이것을 처벌할 마땅한 법이 있지 않아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많다라는 지적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지난달 28일 5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적 인격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네, 성적 인격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개인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좀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추구권으로 흔히 알려진 헌법 10조에 네. 일반적인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있긴 한데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독립적인 이제 법으로 설정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피해를 좀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네. 것이 권고안의 요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성적 인격권 개념을 도입하는 것, 이게 현실적으로 어떨지도 이제 좀 두 분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비접촉 성폭력 이런 것을 예방 처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아니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피해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실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겠다. 네. 어쨌든 이거는 명백히 누가 보더라도 성적인 어떤 폭력에 해당을 하는데도 그걸 재물손괴로밖에 처벌할 수가 없고 법적 근거가. 예, 공공연히 성희롱 발언을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예. 그 현실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법무부 위원회에서 이런 좀 전향적인 권고안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근데 이게 법의 지금 현실과 규정과는 또 대비되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전향적인 제안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도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성희롱만 처벌이 가능하고. 네, 처벌이 가능한데요. 네. 이게 저도 살펴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될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처를 그렇죠. 취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불리한 뭐 처우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 네. 있는데요.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있는. 거고요. 네. 그 처벌도 과태료 조항이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그때 이제 벌금 이제 징역형에 해당하는 예.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아직도 우리 법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조금 더 진한한 거죠.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벌 개념을 도입을 하긴 했더라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게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에 성적 괴롭힘이 있어서 네. 성적인 급부를 얻을 목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1년 이하의 구금 및 1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그 구속 요건을 꽤나 엄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그런 괴롭힘에 해당하는 그런 요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위원회가 제안하는 어떤 그 성적 인격권까지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무래도 많은 조금 어떤 토론이나 논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네. 지금은 성희롱으로 어떤 처벌되는 경우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경우이거나 예.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공연성이 갖춰지는 경우에는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정액 테러랄지 아니면 택시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도 공연성을 확립하는 요건 등을 좀 갖춰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로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방향으로 조항을 좀 들이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성행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대안을 우선은 모색해 보는 다른 것도 좋을 것 법들을 같습니다. 찾아서 그 안에서 처벌 방법을 찾는 네. 거네요. 예. 자, 그렇다면 조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 가해 행위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사례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법적인 어떤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는 네.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게 권고안으로 제한된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제도 안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를 찾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다만 그런 부분으로 보완되지 않는 부분이 여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 성적 인격권 침해라는 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맥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이게 잠재적 가해자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젠더 문제를 바라볼 때 지금 굉장히 이제 젠더 갈등이 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대선 국면은 사실은 잠정적으로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논란을 좀 뭐 예를 들면 양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네. 이거를 사회적 공방으로 좀 이어지기도 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형법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이어서 우리가 마련을 하려면 좀 지난한 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좀 여실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죄목을 정하고 거기에 구속 요건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금 더 새로 신설되는 것일수록 좀 신중하게 도입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가 나올 때마다 잠재적 가해자라는 어떤 틀 안에 갇혀서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다라는 논점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좀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여러 가지 법망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정말로 실질적인 삶의 파괴로 이어지는 피해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게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을 이어가자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뭔가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어떤 예를 들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누가 더 우월하다는 논쟁의 차원에서 시작된 논의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분명히 하고 그 안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이 논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좀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은 좀 예외적인 사례들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네네. 선례처럼 계속 이렇게 순환되면서 좀 알겠습니다. 핵심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지금 현재 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게 두 분 공통된 의견인 것 같네요. 자,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그리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